저에게는 한국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도 있죠. 이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미래가 막힌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 소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거부하던 것이 결국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내가 찾은 것은 소녀의 고백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문화 사이에서 펼쳐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의 아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펼쳐진 한글 간판들이 제 눈을 아프게 하니까요. 몽골 수도의 중심가를 걷다 보면 이곳이 정말 몽골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뷰티살롱, 김밥천국, 노래방, 우리 문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도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친구들은 가방을 메고 오빠, 언니, 대박이란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배웠다는 말투로 웃고 떠들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립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의자에 앉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또 그 시간이 다가온 거죠. 주변 친구들은 설렘에 들떠 있습니다. 고득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한국 기업에 취직할 기회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한국어는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어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상처일 뿐이에요. 제가 6살 때 아버지는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10번의 겨울이 지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칠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곤 했었죠. 그래서 그 글자들이 제게는 배신의 아픔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사랑 채채,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화려한 거리가 보입니다. 깔끔한 지하철, 빛나는 고층 건물들, 세련된 사람들, 친구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왜 우리가 저 나라 말을 배워야 해요? 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우리는 몽골인이에요. 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 것을 배워야 하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랑 채채,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국어는 이제 글로벌 언어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도 귓가에 울리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제 아빠가 한국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지? 학교 뒷마당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이런 제 맘도 모른 채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하늘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떠났는데 왜 그의 언어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걸까요? 한국어 간판이 프리미엄으로 여겨지는 이 도시에서 제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린 아이러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친구 오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걱정하셔. 괜찮지 않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어에 열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언어일 뿐인데. 오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랑 채채, 넌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한국어는 출세의 언어야. 내 언니도 한국어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해. 그냥 언어가 아니라 기회인 거지. 오윤의 말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아버지가 남긴 공허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 이름 사랑도 아버지가 지어준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몽골 이름 채채만 사용하고 싶었지만 주민등록증에는 두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요.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 해. 오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알지만 현실이야.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해. 오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치며 이 글자들이 제게 준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지속될 싸움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식당, 화장품 가게, 한류 상품 모두 울란바토르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 채채, 학교는 어땠어? 항상 그렇듯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게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제 감정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게르와 현대적인 아파트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한국의 흔적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마치 저처럼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엄마가 뭔가를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뭘 찾고 있어요? 엄마는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그냥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앨범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쓰인 한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야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었죠. 이게 뭐예요?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지만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 적혀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낸 편지야. 그가 한국으로 떠난 후에도 몇 번 더 편지를 보냈어.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했다고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온 지도 8년이 넘었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했지만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내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떠난 후에도 연락을 했다는 사실, 하지만 엄마가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를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언어로 쓰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면 친구에게 부탁해봐. 엄마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데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랑 채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약했을 뿐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결심을 하고 오윤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번역해줄 수 있어? 오윤은 편지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이 너무 따뜻해. 내 아버지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나 봐.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떠났을까요? 사랑했다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윤이 편지 내용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몽골에서의 적응 문제, 그리고 저희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쉽지 않았던 듯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어는 내 엄마를 처음 사랑하게 된 언어야. 아버지와 엄마는 서로의 언어를 모른 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몽골에서 사업을 하던 중 엄마를 만났고 서툰 한국어와 몽골어로 사랑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제게는 아픔으로 남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걸까요? 오유는 편지를 다 읽고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마지막 편지에서는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은 한국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제게 상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언어로 인식된다는 사실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안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너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이해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게시판에 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장학금 안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고득점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4급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의 50%를, 6급이면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오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6급 받을 거야.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한국어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절실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제가 대학에 가려면 장학금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바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랑 채채, 큰 소식이 있어.
바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어 경연대회에서 입상해서 서울 연수 갈 수 있게 됐어. 2주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됐대.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바트는 제 좋은 친구입니다. 그가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지만 그 기회가 한국어에서 왔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도 도전해봐. 바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더 유리할 거야.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내가 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난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바트에게 제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한국어 특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몽골 역사를 가르치는 다화 선생님까지도 교재를 펼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몽골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선생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 TOPIK 6급 받는 애들이 늘고 있어요. 그 덕분에 한국 대학에 장학생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울란바토르에서는 이제 한국어가 영어만큼이나 중요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요.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어가 몽골 청소년들의 출세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준비해야겠네. 하지만 엄마, 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사랑 채채, 내 감정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한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엄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왜 내가 도망간 사람의 언어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 불공평함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TOPIK 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재를 펼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 채채, 교재 펼치세요. 선생님의 지적에 마지못해 책을 폈습니다. 페이지에는 한국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그중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난 도망간 사람의 언어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왜 내 삶은 항상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저를 선생님이 불러세웠습니다. 사랑 채채, 잠깐만요.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것이 될 수도 있는 도구. 그 생각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교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재를 다시 펴며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언어가 아닌 제가 배우는 언어로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랑 채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마음속 경계심이 올라왔지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번역 과제가 있어요. 간단한 편지나 일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이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글을 가져와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예요.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 순간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글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비록 그 내용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편지는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생각해볼게요. 답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번역 과제로 제출한다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픔도 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윤이 간략하게 설명해준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다음 날 번역 과제로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이 과제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간 편지를 번역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한 표현들, 그의 감정을 담은 문장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그의 글 속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랑 채채, 내가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의 이름처럼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단다. 번역을 마치고 편지를 다시 읽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아닌 약점과 두려움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때문에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제 번역본을 읽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어는 내 엄마를 처음 사랑하게 된 언어야. 그리고 내가 이 언어를 배운다면 어쩌면 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사랑 채채. 교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움,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언어를 통해 그를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매는 아버지를, 입술은 엄마를 닮았다고 엄마가 종종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두 문화, 두 사람의 혼합이었습니다. 한국과 몽골,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쓰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저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편지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그가 내린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해는 한국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가장 거부했던 언어가 결국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한국어 수업이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강한 거부감은 없어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아버지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질문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 너무 순수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 왜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곳에서 적응하지 못했어. 언어도, 문화도 그에게는 너무 낯설었나 봐. 엄마의 눈에 옅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견뎌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채채, 우린 한국 덕에 살아남고 있어. 내가 일하는 식당은 한국인들이 주 고객이야. 그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한국어는 제게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엄마와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어는 날 버린 사람의 언어이지만 동시에 날 살게 해준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어는 날 버린 사람의 언어이지만 동시에 날 살게 해준다. 내 정체성의 반을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반쪽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예상치 못하게 그 글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혼혈 친구들, 외국에서 자란 몽골인들, 그리고 한국에 사는 몽골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너 덕분에 나도 내 아빠를 이해하고 싶어졌어. 그는 러시아인인데 항상 그 부분을 숨기며 살았거든. 제 작은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몽골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 글이 공유되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글이었어. 오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항상 생각했어. 우리가 한국어에 의존하는 현실이 때로는 불편하다고. 바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촌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그곳에서 몽골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편지로 자주 써.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한국을 사랑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어 숙제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SNS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언어는 우리를 나누기도 하지만 연결하기도 한다. 내가 거부했던 한국어가 이제는 나와 다른 이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 이 글 역시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몽골인 학생이 보낸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울었어. 나도 항상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점차 제 마음속 분노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와 분노 사이에서 저는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서울을 마주하다.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선생님은 저에게 번역대회에 참가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우승하면 서울 연수 기회도 주어진단다. 서울, 아버지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도시. 그곳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언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번역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몽골 전통 동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였는데 제목은 두 세계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이야기는 초원과 도시 사이에서 자라난 어린 소년의 이야기로 제 경험을 투영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믿기 힘들게도 제가 우승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내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했어. 그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우승 상품은 2주간의 서울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야. 내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 비행기를 타기 전날 엄마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의 사진과 주소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원한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사는 도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이 도시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정교한 대중교통 시스템, 이곳이 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주말, 아버지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들고 그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이 공간이 제가 증오하던 추상적인 한국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장소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거리감 있는 나라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우연히 한 카페에서 아버지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주소 근처의 카페였는데 점원이 제 이름을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혹시 김민호 씨의 딸인가요?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점원은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몽골에서의 사업이 실패한 후 빚을 갚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데려올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의 리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한글 간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이제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절반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날 상처 입혔지만
동시에 날 성장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거부했던 언어와 문화가 이제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어로 생활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 현대적인 빌딩,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몽골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몽골을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첫 영상의 주제는 몽골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가장 증오했던 언어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상의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일상, 그녀가 일하는 식당, 그리고 그녀의 꿈과 희망을 한국어로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은 한국인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몽골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놀랐어요. 당신 엄마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같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인터뷰 장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사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나라와 언어를 통해 살아가고 있어요. 영상의 성공에 힘입어 학교에서 한국 몽골 이중 언어 발표회를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두 언어로 시를 낭독하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부모님을 둔 친구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 각자의 경험은 달랐지만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비슷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한국어를 거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에 흐르는 두 문화의 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다가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몽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더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아름다운 풍경, 전통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변화까지 모두 한국어로 설명하면서 저는 제 두 정체성을 하나로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몽골을 설명하면서 저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과 차이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영상을 통해 몽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도 있는지 몰랐어요. 당신의 시선으로 본 몽골이 정말 아름답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몽골인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나 기로만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언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저는 제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변화를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몽골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버지도 널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에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순수한 분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지 6개월, 제 채널은 한국과 몽골 양국의 시청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몽골을 소개하고 몽골어로 한국을 설명하는 제 콘텐츠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요.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 원망,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사랑채채입니다. 당신의 딸이자 당신이 10년 전에 남겨두고 떠난 그 아이입니다. 처음 이 편지를 쓰려고 할 때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의 언어도, 당신의 나라도, 당신이 남긴 모든 것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남긴 언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의 이야기를 전하고 몽골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다녀왔습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도 걸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지인을 만나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제 이름은 사랑체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당신이 지어주었다고 엄마가 말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사랑. 비록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소중합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딸, 사랑체체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편지를 실제로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몽골어와 한국어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두 언어로 쓴 자작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두 이름 사이에서였습니다. 낭독회장에 들어서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이름 사이에서 살아온 이야기를요. 먼저 몽골어로 시를 낭독했습니다. 초원의 바람, 어머니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시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어로 시를 낭독했습니다. 도시의 리듬,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그 공백을 채워가는 여정에 대한 시였죠. 마지막으로 두 언어를 번갈아가며 마지막 연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두 나라 중 어느 쪽도 내 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나는 둘 다이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계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나만의 꽃. 낭독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나를 아프게 한 언어였지만 이제 나는 그 언어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세상에 설명합니다. 언어는 우리를 나누기도 하지만 연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은 맑고 별이 빛났습니다. 어딘가에 아버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체체입니다. 한국과 몽골, 두 문화의 혼합체이자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몽골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문화 사이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체체, 그 이름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